지난번에 우리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그 다니엘서 2장의 측면에서 그리고 열 뿔과 그 10개의 왕관들, 10개의 머리와 10개의 왕관들 관점에서 우리가 봤다면요. 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관통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짐승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하나의 형상에서 갈라져 내려온 이 왕국들을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짐승의 그 특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는 총 4마리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상이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 4짐승들이 각각 왕국과 그 왕을 상징을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이 커다란 4마리의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4명의 왕들이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면 이 4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4번째 왕국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왕과 왕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볼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헬라 제국을 이룩한 이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대왕 자체가 그 제국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자체가 바빌론 왕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은 곧 4명의 왕국, 4개의 왕국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총 4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 이렇게 4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왕국과 왕을 상징을 하는데 이 짐승적인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는 내 바람들이 대회 위에서 분투하였더라. 대해, 커다란 바다란 뜻이죠. 내 바람들이 대해 위에서 분투하였더라. 그래야 서로 상이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라는 뜻인데요. 자, 성경에서 대해라고 하면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의 위치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경계가 대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부 경계가 대해까지고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 대륙을 맞닿아 있는 정말 그 땅들 가운데 있는 바다다. 이래서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죠. 해가 지는 쪽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기에서도 나오죠. 대해를 이 지중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대해 위에서 분투하였다. 그리고 그 바다 대해에서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이 4마리의 커다란 짐승들이 다 지중해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짐승들은 세계 제국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 이 4번째 짐승은요. 특히 모든 왕국들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산산이 부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4번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되면서 볼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4번째 이 짐승 이 이후에 이 무시무시한 짐승 이후에 지극히 높은 신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 무궁하리라. 이 뒤에 적그리스도 왕국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셨죠.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렇다시피 적그리스도 왕국 다음에 운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도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결론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2장과 7장의 공통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이 왕국들이 결국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형상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은
하나의 용인데 열 머리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각각 10개의 왕관들을 쓴 이제 왕국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용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 사탄의 배후가 있었던 세계 제국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7장도요. 이 네 짐승들의 특징을 보면 이 세 짐승들의 종합형이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이 세 짐승들의 모든 특징을 이제 합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합형이다라는 것도 특징이에요. 결국은 이런 세계 제국들, 마귀가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세계 제국들을 주관한다라는 것들 이제 우리가 용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의 짐승들과 2장의 왕국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렇게 연결점들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클라레스 라키는요. 클라레스 라키는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주도하고 또 책을 쓴 성경 교사인데 그 클라레스 라킨도 이제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이 7장과 2장의 왕국들을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바빌론에, 곰을 메데 페르시아에, 표범을 그리스에, 이렇게 짐승을 로마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 넷째 무시무시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인데, 자, 이런 이제 그 실수를 범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7장 1절 이 부분과 7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하나를 간과를 했기 때문인데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예언을 기록할 때 바벨론 왕 벨샤살의 제1년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빌론에는 네부카드네자르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네부카드네자르 이후에도 다른 왕들이 이어지다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샤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이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알렸고 그것들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었더라. 이 커다란 네 마리의 짐승들은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했는데 뭐라고 했죠? 땅에서 일어날 네 명의 왕들이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왕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7장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샤살 왕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세계 제국들은 바빌론을 제외해야 됩니다. 바빌론을 제외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딱 들어맞죠. 사자를 메데 페르시아에, 곰을 그리스에, 표범을 로마에,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또 하나 우리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 이 후에 내가 밤의 현시들 가운데 목격했다. 이 짐승들을 밤의 현시들에 목격했다. 밤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밤을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지 않는 시대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시대가 포함이 돼 있죠. 왜 밤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비추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전체를 비추는 빛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태양의 비유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날개들 안에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리라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게 석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 부분이 그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돼요? 석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가 떠오를 때도 그렇고 하늘이 붉어지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오시기 때문에 붉어지는 특징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이제 낮,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들은 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3장 12절에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밤이 한참 지났고 낮이 가깝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낮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밤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시들은 밤의 현시들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네 개의 왕국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있는 세계 제국들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의 특성 중에 하나인 이중 적용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들에게 일치가 되지만 당연히 예언적으로 그 밤의 시대인 교회 시대까지도 연관을 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초림과 재림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초림 때 사실상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함으로써 재림 때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재림이 초림과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림 때 당시의 상황과 재림 때의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했고 초림과 재림이 원래 같은 시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2000년 교회 시대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멀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신비다라고 했고 감추어져 있었던 시대라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국가 상징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힌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민족들의 이 짐승 같은 특징이 그들의 국가 상징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가 메데페르시아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나는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주목하였으니 그것이 땅에서 들려 올려져서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사자는요. 오랫동안 이 영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가진 것, 이것을 그리핀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핀이 바로 영국의 상징입니다. 자, 메데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 이 사자가 메데페르시아라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영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실제로 대영 제국은요, 아예 대놓고 이 사자와 그리핀, 사자의 독수리 날개들을 가진 이 그리핀을 영국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 커다란 짐승들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들이라고 했죠. 우리 다니엘서 2장도 보면 그냥 작은 나라들이 아니라 세계 제국들을 이제 사탄이 통치를 했었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커다란 짐승들 세계 제국인데 영국이 지금은 땅이 조그마하지만은 원래 대영 제국일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커다란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날개들이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사자가 본체라면요. 이 본체 외에도 날개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 왕국과 관련해서 보면 이 왕국의 본체, 본토와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임시적으로 접합된 식민지 국가들이라든지 이 나중에 정복을 했던 추가의 땅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비춰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이 예전에 로마 제국이 땅이 영토가 이 정도라고 이 초록색이라고 보면요. 대영 제국은요. 얼마나 컸냐면 이 붉은색 있죠?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는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 이 부분도 대영 제국의 일부분이었거나 아니면은 대영 제국에 속하는 이런 이 나라들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속했던가 아니면 연합이었던 그런 국가들까지 다 치면 이렇게 넓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이제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영 제국의 왕이 자신들의 왕입니다. 영연방에 이제 함께 속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주 강력한 국가, 하나의 국가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때는 이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현재는 초라하게 바로 요 부분 그리고 이 섬들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극에 있는 이제 영국의 자치령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영국은 수많은 날개들이 뽑혀 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토는 그대로지만 날개들이 하나씩 뽑혀 나갔죠. 그런 이제 대영 제국의 상황인데 또 어떤 특징이 이것이 영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이것은 영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자, 독수리 날개, 그 다음에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리를 말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 진리를 현재 시대의 밤의 시들이기 때문에 밤의 시대인 이 교회 시대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더 발견할 수도 있고 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대영 제국과 가장 흡사하다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짐승이잖아요. 사자는 분명히 짐승인데 사람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일단 영국의 상징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 그리핀이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인데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짐승이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잠언의 30장 2절을 보면요, 짐승 같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명철이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처럼 되게 만드셨죠.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내쫓으리니 너의 거주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네부카드네자르가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 7년이 지나서 회개를 하면서 다시 명철이 돌았는데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들어왔다. 이게 사람의 명철이죠. 사람의 명철이 없어서 짐승같이 살았다가 사람의 명철이 돌아온 거예요. 아까 잠언에 있는 것처럼 이성이 나에게 되돌아왔다. 이게 짐승과 사람의 또 큰 차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명철이 없으면 짐승 같은 것인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짐승에서 다시 사람처럼 돌아왔을 때 나의 명철이 돌아왔다. 이성이 되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다. 이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네부카드네자르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짐승처럼 돼버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조상이 짐승이다. 결국 아메바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원래 사람의 명철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게 짐승과 사람의 특히 큰 특징인데요. 이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오직 페르시아와 영국 두 나라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에도 적혀 있죠. 메레 페르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이 왕국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인정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도다.
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칙령을 내려서 다리우스도 이런 칙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바꾸고 멸하고자 자신들의 손을 댈 모든 왕들과 백성을 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고 나 다리우스가 칙령을 제정하였노라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게 다 페르시아 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야하수에루스 왕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막아주기까지 하죠. 유대인들이 그날을 대비하여 자신의 원수들에게 스스로 복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대영 제국 또한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와 대영 제국이 두 나라만 이렇게 했는데 대영 제국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917년에 벨푸어 선언 이후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모슬림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점령을 하게 되었고요.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영 제국이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었을 때 이것이 가능했고요. 이런 나라는 역사적으로 두 나라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킹제임 성경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던 대영 제국 시대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은 항상 킹제임 성경을 이제 자기 옆에 두면서 자기의 권위를 이 성경 아래에 두었던 왕이고요. 그리고 영국 국가조차도 God Save the King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길 바라노라 이걸 국가로 삼으며 하나님을 인정한 국가였지만 지금 이제 대영 제국이 몰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점점점 세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계 제국은요. 곰으로 등장하죠. 곰은 이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잖아요. 우리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이제 현대에는 무엇과 같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두 번째를 주목하니 그것은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그것의 입 안에 있는 그것의 이빨들 사이로 새 갈비뼈들을 물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라 하였더라. 자, 이 곰이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고 이빨들 사이에 새 갈비뼈들을 이렇게 물고 있고 한쪽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 시대 때 세계 제국 중에 곰을 아주 명확하게 상징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불곰을 상징으로 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인데요. 그리스와 이 소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러시아는 소련에서 조금 몰락을 했지만요. 이 당시 세계 제국, 대영 제국 이후에 일어났던 세계 제국 소련입니다. 소련이 러시아를 주축으로 많은 연합국을 만들었던 것이죠. 영국 제국이 몰락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절반을 무슬림들에게 넘긴 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러시아가 세계 정치를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소련의 옛 지도입니다. 소련이 이제 공산국가로 연합을 했을 때 이런 많은 나라들을 연합해서 세계적인 영향권을 이렇게 이제 세계 제국으로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냉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했어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이 소련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공산주의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이 이 소련뿐만 아니라 뭐 몽골, 중국, 뭐 북한, 뭐 베트남 등등, 뭐 캄보디아, 뭐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쳐서요. 이 영향을 끼쳐서 한때 공산주의가 되었던 나라가 있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던 나라가 있고 공산주의 영향을 끼친 나라가 등등 공산국가들 또는 공산당이 세워진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아직 몇몇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계속 붙잡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련은 단순히 러시아를 넘어선 공산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세계적인 이제 제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둘의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리스 알파벳과 이 그리스 종교가 러시아 알파벳과 러시아 종교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는요. 이 러시아어랑 아주 상당 부분 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거의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몇몇 개만 빼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종교, 동방 종교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 종교가 결국은 러시아에는 러시아 종교로서 동방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지금도 국가 종교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소련이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많은 고기를 집어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공산주의가 이 20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학살을 했었죠. 그런 특징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소련과 연관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정확한, 가장 합당한 이제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세 번째 짐승이 이제 표범입니다. 표범이 이제 로마의 특징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주목하였더니 보라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더라. 그 짐승은 또한 머리들 넷을 가졌더라. 그리고 통치권이 그것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요. 표범은 우리 적그리스도 뭐 짐승의 표 얘기할 때 종종 얘기했지만 통합된 짐승의 모습입니다. 로마는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셈족, 함족, 야페족 쉽게 말해서 동양 그다음에 그 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 그리고 유럽 쪽을 다 세계 대륙에 다 걸쳐져 있었던 제국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범은 몸통이 보면 노랗죠. 그다음에 검은 점들 흑인들과 관련 있고 흰 배는 이 백인들과 관련 있는 이런 통합된 짐승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모두 걸쳐져 있는 세계 제국이고 지중해를 둘러싸있던 말 그대로의 제국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서쪽에 스페인과 북쪽에 브리튼, 야펫을 시작으로 이제 유럽 쪽이죠. 동쪽에 바빌론, 셈족, 아시아 쪽이죠. 그리고 남쪽에 북아프리카, 함까지 이 아프리카계까지 뻗어 있었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이 표범 통합된 짐승과 가장 흡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불렀던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가죠.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요. 다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그것의 등 위에 짐승의 날개들이 넷이 달렸더라. 아까 우리 영국을 봤을 때 그 사자의 날개들은 본토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식민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했을 때 날짐승의 날개들 넷이 달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식민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요 상징이 독수리로서 이 날개들이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본토 외에도 보세요. 미국의 이 본토 외에도 두 개의 주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본토에 미국은 총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미국은 미국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합중국이 원래 미국의 온전한 표현이죠. 그래서 5개의 주, 그러나 영어로 스테이트인데 우리나라는 주지만은 이게 스테이트 원래 국가란 뜻이에요. 50개의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이 본토에 48개가 있고요. 알래스카 추후에 러시아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샀죠. 그렇게 하면서 1개 주, 그 다음에 여기 하와이가 또 주로 편입되면서 1개 주. 그래서 본토 외에 이 주들이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작은 자치령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괌 같은 또 포르리코 같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주로 50개의 주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미국이 어떤 식민지나 또는 이 주로 편성을 하게 될 이후에 그런 나라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는 필리핀이 그런 가능성이 높았죠. 원래 필리핀은 미국 영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했었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식민지 같은 미국의 주로서 편성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네 개의 날개들 중에 일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겠고 머리들 넷을 가졌다. 이것을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한 명의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삼권 분립해서 이제 권한을 분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에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론이 네 번째 그 권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 명의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머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로마도 삼두 정치라고 해서 권력을 셋으로 나눠서 이렇게 다스리던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황제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때 내가 네 번째 짐승의 진실을 알려고 하였으니 그는 다른 모든 것과 상이하여 지극히 무시무시하였고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있던 10개의 뿔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바로 이 짐승이요. 이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의 짐승이요. 뭐와 같냐면요.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 10개의 뿔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단서가 되는데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렇습니다. 표범 같고 발들은 곰의 발들 같고 그에 비한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짐승이 바로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것,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다. 그리고 10개의 왕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에 있는 네 번째 짐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앞에 있었던 사자, 곰, 표범의 어떻게 보면은 이 혼합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짐승이 이제 하나로 된 어떤 복합적인 괴물이 될 수 있겠는데 성경에 이런 짐승들이 복수의 짐승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수의 짐승으로 불리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40장에 등장하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입니다. 베헤못은 히브리어로 괴물들 또는 짐승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복수형인데 단수로 쓰입니다. 이렇게 여러 짐승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친 것 같은 복합적인 괴물을 뜻할 때 베헤못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을 보면요. 아까 전에 사자의 입을 가졌다라고 했죠. 사자의 입. 그런데 사자가 영국을 상징을 한다면 사자의 입은 바로 영어를 쓰는 적그리스도의 왕국, 마지막 시대는 영어를 쓰는 왕국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입은 그가 영국과 닮은 유일한 부분이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용될 보편적인 언어가 영어가 될 것임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그러한 게 지금 마지막 때는 영어가 필수 언어로 전 세계 필수 언어로 쓰이는 거죠.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영어는 배웁니다.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중국에서도 영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자존심이 강하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자존심이 강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배웁니다. 그렇게 영어는 전 세계 이제 필수 언어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어로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곰의 발을 보면요. 러시아처럼 움직인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련, 공산주의 국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움직이는데 이는 그거 정치적인 움직임이 러시아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쓸게요. 영어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move거든요.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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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그런데 이것의 명사형이 movement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운동이든 사회적인 운동이든 이런 움직임을 이제 mov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곰의 발로 움직이는데 이 소련의 특징이 뭐였죠? 공산주의죠.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동반해서 또 사회주의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운동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일하던 많은 관료들이 그대로 새로운 러시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 자체도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독재하고 있는 푸틴조차도 전직 KGB 요원이고 이 소련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 예전에 소련의 그 왕국들, 그 나라들을 이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고 그런 이 독재 형태로서의 공산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미국을 이제 대적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어져 있고요. 공산주의는 여전히 중국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 우리가 이 지난번에 봉인에서 붉은 말가 봤을 때 결국은 이 대환란 때 이 공산주의 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공산주의의 이념, 소련의 이념이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안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소련의 이념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소련의 정치적인 움직임처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소련의 공산주의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경찰 국가였죠. 국가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국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표범 같았다라고 했죠. 자, 발이 곰 같고 입이 사자 같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표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 등, 배, 꼬리 등의 표범과 같다는 것은 그 노랗고 하얗고 검은 점들 그런 것들을 다 통합되어 있는 인종에 통합된 그런 통합 왕국의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빨이 철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철은 로마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철은 미국의 군사력, 이 철로 공격하고 군대를 무찌르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짐승은 이빨들로 물어뜯고 공격을 하고 발톱들로 발을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고 파괴를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파괴력 또는 소련의 파괴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형태의 왕국일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놋은 그 그리스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는 이 소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철, 놋 이런 것들로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뿔을 가졌는데 10개의 왕관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왕국에는 10개의 왕이 통치하는 형태, 공동 통치하는 형태의 왕국일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개의 국가가 연합한 왕국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전 세계를 10등분으로 나눠서 통합하려는 움직임 등이 있죠. 유엔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은 그리고 비슷한 문화권들을 하나씩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통합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10왕들이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10개 국가 또는 왕들이 연합한 왕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악마적인 돌연변이 왕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2장의 형상들의 마지막 10발가락이 이 10개의 왕들과 관련이 있는데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는데 부분적으로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이다. 10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진흙, 부분적으로 철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는 당시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사람들이 아닌 존재가 사람들 씨와 또 섞이는 것으로 봤고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한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돌연변이 형태든 초자연적인 형태든 형태의 왕들로 통치가 되는 저크리스 왕국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정보로는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해석하고 또 발견한 정도로 우리가 밤의 시대와 연관해서 봤을 때는요. 역사적으로는 사자가 메데 페르시아, 곰이 그리스, 표범이 로마와 관련 있고 무시무시한 짐승은 바로 저크리스 왕국과 관련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빌론 이후에 일어날 왕들이니까 그러나 밤의 현시이기 때문에 밤의 시대와 관련했을 때 보면 이 교회 시대의 세계 제국들로서 이스라엘과 관련 있고 지중해와 관련 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나라들인 대영 제국, 소련, 미국 등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남아 있는 이제 왕국이 이제 저크리스 왕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7장과 함께 2장을 비교해 보고 계시록 13장과 비교해 보면서 저크리스 왕국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